항상 좋은 말씀 또 오랜 경륜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저희들한테 한 주간의 정보와 그런 정치 논평을 냉철하게 해주시는 우리 곽성문 상임 고문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 집회에 나오신 우리 애국 동지님들,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 새해 2023년에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아주 보람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작년보다는 또 올해 또 다 나아질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 경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구군을 볼 때 사실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조명기 교수님도 오늘 좀 늦고 하니까, 자, 우선 지난 연말에 12월 26일 날 무인기 드론이죠.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10시 25분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적발을 했다 그러는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나온 정보를 보면은 6분 전에, 그러니까 10시 19분에 레이더에 뭔가 잡힌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인기인지 또는 어떤 좀 새떼인지 새인지. 근데 길이가 2m쯤 되는 새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서울 상공에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파주나 임진강 전에 있지. 그래 그걸 군사용어로는 이상항적이라 그러더라. 이상항적이 최초로 레이더상에 나타난 것이 19분이었다 10시에. 자, 어쨌든 한 3시간을 그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기 4대가 강화도 일대를 날아와서 강화도 주변에서 계속 비행을 했지 않습니까? 4대가 날아왔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공 시스템이 강화도 쪽으로 집중됐을 거고, 그러한 틈새에 한 대가 서울 상공을 정찰하고 무사히 북한으로 귀환을 했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대응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군의 정말 이 대응이 완전히 실패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 하늘이 다 뚫렸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높은 빌딩, 웬간한 빌딩에는 이른바 발칸포라는 것이 다 장치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청와대 쪽으로 창문도 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독재라고 우리가 비난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장치들이 필요가 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이 5년 동안에 그거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인기가 3시간을 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녀도 적발도 안 되고, 왜 추격을 격추를 못했냐 했더니 무슨 총을 쏘면은 총탄이 이렇게 낙하를 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가기 때문에 총을 함부로 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강화도 사람 아무도 안 사는 강화도 해안가에 나타난 4대는 왜 한 대도 못 잡았냐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10시 넘어서 이상 항적이 생겼는데 서울 쪽으로 오는 것을 거의 직선으로 날아왔다. 그걸 보고 초동 대처가 뭐냐고 물었더니 경고 방송을 했고 위협 사격을 했다니. 아니, 무인기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까? 경고 방송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최소한 저 황해도 쪽에 한 20km, 30km 뒤에 누군가가 무인기를 조정하고 있을 건데 경고 사격을 해서 무인기가 돌아갑니까? 도대체가 완전히 그 질이 멸렬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맞습니다. 초기 단계 지적처럼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이른바 김정은이와 이 김정은이의 대변자로 역할을 하는 이 문재인이 일당의 이른바 가짜 평화 프로세스에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전쟁 없다 평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의 기강이 완전히 그냥 해이되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뭐 쫄병들한테도 휴대폰 마음대로 사용하게 줘버렸고 휴가 수시로 나오고 일과 이후에는 군인들이 그냥 게임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놈은 거기서 주식 투자해가 돈 버는 놈도 있고 말이지. 그게 군대냐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보면 당나라 군대가 다 된 거죠. 그리고 뭐 전방에 내려오는 탱크 그 차단이라든가 경비 GP 다 철수하고 뭐 하여튼 군사 대비태세를 다 망가뜨렸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지휘부를 문책한다고 그러는데, 자 밑에 대가리 몇 놈 장성들 잘라본들 받침할 만한 인재가 있냐 이거죠. 그 군인들도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럼 장비는 있냐 이거. 그 무인기 드론 대책을 세운 게 있느냐. 뒤늦게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 뭐 레이더 건을 도입을 한다, 방어체계를 만든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다시는 소를 한 마리 더 도둑맞지 않을 거 아니야.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못 고치니까 문제인데, 차제에 외양간이라도 정말 한번 제대로 고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놈 중에 김병주라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육사 나오고 육군 대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으로서는 최고위까지 합참의장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한 이 김병주가 사실은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 근데 이자가 26일 날 드론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돌아갔는데 28일 날부터 이 드론이, 그 당시까지 우리 합참의 발표는 서울 쪽으로 왔는데 북쪽의 은평구 일대를 이렇게 선회하다가 돌아갔다고 발표를 했을 때인데, 28일부터 이미 김병주는 이 종로, 중구, 남산을 거쳐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용산도 촬영을 했을 거라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야당이니까 또 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 8일이 지나서 3일에 올해 1월 3일에 정확한 항적이 나왔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1월 4일 날 합참 의장이 윤석열이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 쪽으로 왔다 간 것 같다. 용산 둘러싸고 있는 3.7km 반경 이내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놨답니다. 거기에 하여튼 어떤 군용 비행기도, 우리 첫 비행기도 뜰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끝자락을 스치고 갔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1월 4일 날 8일이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민주당 김병주는 이틀 뒤에 정확하게 종로, 중구, 남산 이 코스를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의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북한하고 수시로 연락받는 핫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지적했더니 지금 신원식이를 지적을 했더니 신원식이를 고발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원식 장군 기억하시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참모를 하고 육군 중장, 우리 태극기 집회에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원식 장군 같은 사람이 하나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면은 우리 안보 문제에서 대변을 해줄 거다 우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들어가더니 신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꼬봉했습니까? 유승민이 꼬봉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야. 신원식이 지금 이준석이 유승민이 꼬봉하고 있다. 네. 비례대표인데 지역권을 얻으려고 이준석이 따라가면은 지역권을 얻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신원식이도 못 믿겠다 이게.
정말 별 3개까지 한 장군도 못 믿을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안보 대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아시죠? 휴전 7월 17일 53년 7월 17일 휴전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자, 이날을 북한은 전성기념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말하자면 예? 네, 앞에서 열심히 연설해 주시는 연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북한은 그걸 자기들이 6.25 전쟁을 이겼다, 조선 해방 전쟁을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휴전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뭐를 중시해야 되는가? 바로 53년 10월 1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한미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대한 역사적인 업적입니다. 바로 그 53년 한미 군사 동맹 협정 때문에 조약이죠. 군사 조약이죠. 때문에 지금 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최소한 안보에서만큼은 우리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한강의 기적, 이 경제혁명도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과 같은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정말 우리는 올해가 휴전 기념일이 아니라 한미동맹 조약 70주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명심을 하고, 자, 바로 어제 여러가지 지금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가 되니까 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3국의 군사 안보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되는 것이 이 동북아 정세 안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보 면에서만큼은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일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에 이재명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성남지청에 출석을 합니다. 자, 어렵게 왔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한 달, 원래 내일자로 끝납니다. 1월 8일로 끝나는데 1월 9일 월요일부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왜냐? 아니, 국회의원 4분의 1, 그러니까 300명의 4분의 1이면은 얼마입니까? 뭐 75명의 신청만 하면 국회는 무조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의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본회의는 언제 열고 개회는 언제 하고 며칠 동안 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어떻게 하고 하는 일정이 정해지는데 지금 여당인 국힘당은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월요일자로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고만 돼 있고 실제 국회 의사 일정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했느냐? 바로 이재명이 때문입니다. 자, 내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다시 국회가 안 열리면은 9일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론적인 이재명이가 성남지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하다가 그 순간 긴급 체포를 해버리는 거야. 72시간 확보되잖아요. 그 사이에 영장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판사가 영장 하면은 그냥 성남지청 조사받으러 갔다가 그냥 이재명이가 햇볕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월요일자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국회가 회기가 작원돼 있으니까 국회 안에서 심의를 하는 일정이 없어도 국회는 이미 열려 있으니까 이재명이는 조사받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자들이 지금 딱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데, 자, 이재명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당장 이번 설 전에 우리 외국 시민들한테 큰 선물 하나 주고 잡아 넣었으면 좋겠다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조사, 소환 조사, 결국 기소를 하면 불구속 기소 이런 게 몇 차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걸려있는 게 5가지, 6가지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들어가서 준비기일이 3번 있었고 1월 중순에 준비기일 4번 짜고 나면은 2월 3월에 아마 이제 재판이 정식으로 열리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는 기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장동 사건은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지만은 이재명이 불러서 하는 조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백현동 사건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아직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사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마누라 김혜경이의 법화 사건, 거기도 이재명이도 도지사니까 또 이재명이 카드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이재명은 무혐의로 처리를 최근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환하고 또 들어가고 조사하고 하는 게 사건별로 있으니까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있을 거고 구속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상호라는 자가 지금 세월호가 아니라 저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위원장으로 있는 자가 그저께 이틀 전에 마지막 그 2차 청문회를 이상민 장관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할 때 느닷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생긴 이래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킨 적은 없었다. 만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면은 세상을 뒤집어진다.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야당 당수는 최소한 전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잡아놓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전과 사범 온갖 폐륜적인 욕설을 한 그자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터져나온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그런 비리가 수두룩하 있는데, 그래서 저 이재명이 조만간 몇 달 안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비리 혐의자라는 걸 다 알면서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이미 패배해서 정권이 교체돼서 검찰 수사팀이 바뀌면서 그런 관련 비리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재명이가 조사받게 돼 있고 거기에 핵심 피의자라는 것을 다 알면서 그런 자를 당대표로 뽑은 적도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놈을 뽑아놓고 무슨 야당 당수를 잡아 넣으면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이 어불성설이. 그런 범죄자를 야당 당수로 뽑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게요. 맞습니다. 그런 놈을 뽑아놓고 무슨 협박을 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쉽게는 구속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느긋하게 기다리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저 더불어민주당 내년 선거 어쨌든 아까 성호 스님도 그 얘기를 걱정을 한참 하고 가셨는데, 내년 4월에 있을 4월 10일 날입니다. 4월 10일에 있을 총선거에서 우리 쪽이 과반수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저 더불어민주당 짜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런 선거 공학적으로 아주 계산적으로만 따진다면 이재명이 저거 계속 불러들이고 조사하고 내놓고 조사하고 또 재판 걸고 해가 금년한 추석 무렵쯤이나 그때 잡아 넣으면은 딱 좋은 거예요. 그래 놓으면 민주당이 완전히 질이 멸렬해가지고 수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막 당이 깨지는 상태가 벌어지고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주변에서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꾼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올 봄부터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와. 자, 세해안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뭐 그분이 이상한 뭐 일이 있었지만은 뭐 이번은 그 사건은 문재인이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 서훈 전 안보실장의 전적인 책임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그 1년 전에 있었던 귀순 어부 2명을 강제 북송한, 강제 송환한 사건만큼은 문재인이가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다. 그 친구가 무슨 배에서 16명을 뭐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얘기를 조사도 해보기 전에 문재인이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북한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을 거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게 우리 옛날 뭡니까 일찍 올라갔던 통신 그쪽에 하면은 우리 스마트폰이 연변에서도 이렇게 감청이 된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좋은 거 해가지고 안테나 좋은 거 달아놓으면은 평양하고 서로 아마 스마트폰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KT에 그거는 뭐 기밀사항이겠지만은 수시로 통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저놈은 살인범이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5일 만에 진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이번에는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다. 근데 그것도 우리 애국 동포들이 애국 동지들이 너무 열심히 했지만은 다 찾아보십시오.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이 그 뇌물 사건을 조사한 것도 박연차를 조사해서 구속시키고 박연차의 증언을 통해서 해서 1년 한 3개월이 지나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야 돼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올 상반기쯤부터 해서 금년 가을쯤 되면은 이제 문재인이 구속 여부가 논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결국 24년 4월 총선거를 겨냥한 날짜가 다 맞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게 현실 어떤 이 힘과 힘의 세력 다툼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은 의뢰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알다시피 연말까지 파업이 들어가고 물류가 다 막혀가 하월연대 파업 겨우 12일 날인가 마무리 시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신년 기자회견 하려면 최소한 한 2, 3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갔을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필이면은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서면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이 그럼 중앙일보나 통일보는 자존심이 상하다. 그럼 이 언론사이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조선일보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선거제도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터뜨렸다. 이 정치권에 굉장한 화두가 됩니다. 지금은 한 명 뽑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도 가면은 군이 요즘은 2만 명짜리로 줄어든 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에서 국회의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옛날 얘기예요. 2개 군에서 한 명이 나오다가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만 명이 일단 돼야지 국회의원 정수를 대충 되니까 2만 3천 명짜리 4개를 합쳐도 안 되니까 자 지금 군이 많지 않습니까? 경북에도 보면은 의성, 청송, 군이 그러다가 상주까지 합쳐갖고 지금 4개 군을 합니다. 강원도에도 전라도, 전북 이런 게 10개쯤이 돼요. 그러니까 4개 군을 합쳐가 국회의원 하나 뽑는다면 지역 대표성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를 한 3개 권역으로 나눠갖고 한꺼번에 거기에서 국회의원 한 3명을 이렇게 뽑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3명, 4명.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표에 말하자면은 사표 방지라는 측면이 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얘기죠. 자, 서울의 경우 아주 격전지에서는
2,000표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등한 놈이 5만 표를 얻었는데 마이너도 7만 표였죠. 7만 표를 얻었는데 2등도 2번 기호 2번도 4만 6만 한 8천 표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그 2,000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런데 그럼 6만 8천 명의 그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갔냐?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를 통째로 국회의원 3명 뽑더라. 하나로 통째로 틀어서서 3명을 한 구에서 3명을 한꺼번에 뽑으면은 1등 더불어민주당, 2등 국민의힘당 이런 식으로 국힘당이 좀 일부 좀 챙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또 이제 그런 계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대구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3명을 뽑으면은 1, 2등은 국힘당이 되겠지만은 3등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많이 됐습니다. 김부겸이가 당선되는 것도. 그러나 전라도에서 3명을 뽑으면은 1등, 2등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3등은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되지, 아니면은 그쪽 무소속이 되지, 지금 현재 국힘당 소속이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죠. 택도 없습니다. 왜 이런 그러면 발상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걸 복잡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서울에서 3등이라도 하나 어떻게 당선이 되면은 수도권에서 조금 더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제3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가지 않고 3당, 4당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 의석수가 모자라면은 그쪽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연합 정부를 만드는 식으로 장관 자리 한 2개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과반수를 확보하겠다. 내년에 사실 국힘당도 과반수 확보에 자신이 없고 민주당도 과반수에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상을 하는 게 아닌가, 좋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결국 이 중대선거제로 가서 이게 양당제도가 아닌 3당 4당을 하는 다당제로 간다면은 여기에서 한 발만 더 나가버리면은 내각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조선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왔다 하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진 내용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조금 깨름칙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보시고, 이게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 우파 세력이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산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월 달에 3월 8일로 이미 날짜가 잡혔습니다. 국힘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최근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결국 김기현이가 대충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나경원이 아직까지 포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과연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유승민이는 이번에 경선 룰이 바뀌고 여러 가지 하면서 조금 어려운 거. 그런데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흔쾌히 지지할 수가 없다 이거죠. 김기현이 이 친구 그때 국회의원은 아니었어. 울산 시장을 하면서 탄핵이 3월 10일 날 이루어진 직후에 인터뷰에, 국회 12월 9일 날 탄핵 소출을 하니까 우정 인터뷰를 해가지고 민심을 반영을 했다 그러고, 이거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고 탄핵을 찬성한 놈이다. 나경원이는 심지어 11월 달에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장이 막 벌어져가 있을 때, 그럼 정동영이 외교위원회 위원들, 정동영이하고 극한 선택한 노회찬이하고 거기에 우리 쪽에 정병국이라고 이천에서 국회의원 정병국이하고
나경원이가 2명이 5명 의원 사절단이 미국을 가서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정계를 빨리 수습을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던 자란 말이죠. 그때만 해도 탄핵 얘기 안 나올 때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심지어 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드디어 서청원이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 그러면서 내년 3월로 날짜를 잡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11월 말에 드디어 탄핵이 이제 박지원이와 김무성이가 짬짬이를 하면서 20명만 만들어주라, 형님 40명 만들었습니다, 이런 짬짬이를 해가지고 11월 말에 탄핵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 이 탄핵 세력들이단 말이죠. 우리가 성격이 성복할 수, 지지할 수 없는 인물들. 그리고 과연 그 자들로 당대표를 내가지고 내년 4월에 총선거를 임해서 과반수를 과연 확보한다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좀 아직도 김무성이가 마포포럼을 열어놓고 마포포럼 실질적인 오너야. 사무실 엄청 크게 지어놓고 현역 의원들도 20여 명 전직까지 해서 40여 명이 들락거리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른바 뭐 명망가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고 지들끼리 공부 모임을 갖고 있는데, 자 최근에도 여러분 10월 달에 김용태라고 양천에서 국회의원 아주 그 뭐 소장파 중에 들어가서 김무성이 꼬붕이죠. 김용태가 슬그머니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그 지상국위를 밀어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내년 4월 총선거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죠.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일주일 전에 이른바 자유총연맹, 우리 우파들을 대신해서 방공을 내걸고 싸워달라고 만들어 놓은 그 민간단체 자유총연맹 회장에 김무성이 직계 꼬붕인 포항 영덕 출신의 강석호가 임명이 됐습니다. 심지어 지금 강석호는 마포포럼의 대외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 간사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가 요번에 자유총연맹 이사대. 김무성이가 한마디로 아직도 뒤에서 지금 세다 이게 배우 세력이야. 김무성이 그늘 안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래가 되겠냐. 그래서 앞서 중대선거구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화두를 던진 윤석열의 저는 취지를 좀 막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내년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정치판을 이재명이 어느 날 구속되고 나면은 민주당도 뭐 분당까지, 최악은 분당까지도 가겠지만은 어쨌든 개편이 운동권 세력 중심에서 제대로 된 정통 야당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개편 과정에서 이 여당 이쪽 우파 세력도 한번 흔들어 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닌가. 막 그렇게라도 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윤석열이는 그러면 누구를 잡을까? 결국 윤석열은 범보수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서 저는 정말 억울하게 탄핵되시고 지금 4년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자, 저분이 작년 3월 22일 날 대구로 내려가신 이래로 지금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어떤 외부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근데 저분의 행동, 언행 하나는 다